여보, 나랑 이혼해줘. 그 말을 들은 즉시 제 눈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단어였죠. 물론 그게 사실일 때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남편의 입으로 당장 오늘 들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복잡한 생각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남편은 담담한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을 새로 느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죠. 제 인생에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 같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게 벌써 45년이에요. 당신은 저 없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진짜 힘들게 살면서 버텼잖아요. 애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차디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애들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당신한테 참 미안하고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당신에게 할 말 없지만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좋은 친구로 남은 인생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애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언젠가 이해해 줄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집을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45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피눈물 흘리며 남편과 이혼을 해줘야 했던 한진숙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사는 올해 71가 된 한진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자주 사연을 듣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삶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만 받다가 저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45년 동안 함께 해온 제 남편이 어느 날 이혼을 하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이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인지 다른 결정을 했어야 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의 많은 조언들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5년 세월이 이렇게 무색할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남편을 만나게 됐을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에요. 서울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며 살긴 했지만 서울에서 벗어나진 않았죠. 굉장히 평범하게 산 인생이었죠. 여중여고를 나왔고 나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벌이가 나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정말 모자람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2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시다가 부도가 나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저희 집은 폭삭 망해버렸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팔아야 했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 이후로 다시 재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끝내 재기는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로 인해 학교를 쉬면서 계속 일을 해야 했죠.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능력이 안 되었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라 장학금을 노릴 수도 없었고요. 저는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이었죠. 저희 회사와 거래처 관계였던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자주 저희 회사에 오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우연하게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먹었다가 서로 눈이 맞아버렸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많이 설레요. 그 남자는 남자답게 생긴 외모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말을 굉장히 청산유수처럼 잘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눈도 굉장히 크고 깊어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그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시기였죠. 아직도 추운 겨울에 서로 꼭 껴안은 채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추위를 견뎠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저희는 아직 젊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은 어쩔 수 없었죠. 저희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러분이라면 공감해 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몸 하나 딸랑 와서 신혼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동거를 시작해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신혼여행은 꿈꾸지도 못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진행했죠. 힘들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나중엔 사장님의 비서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무역회사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희는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집과 가게를 가지는 것이었죠. 가게는 장사 사업을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가게 하나 차려놓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무리해서 확장을 하다가 무너져 버렸지만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좋은 가게 하나만 차리고 싶었어요. 그 뜻을 남편도 받아들여 줬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집보다 먼저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머니의 요리법과 아버지의 사업적인 조언을 가지고서는 저희는 맛있는 족발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지금 동국대가 있는 장충동 근처에서요. 족발 골목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그렇게 족발집을 차렸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은 작은 우리만의 가게를 보며 서로 부둥켜 울었죠. 얼마나 기뻤는지 한 달 동안 1시간에 한 번 나와서 저희 집 간판을 보다가 들어갈 정도였어요.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왔어요. 저와 남편은 매일 꼭 두새벽에 나와서 족발을 삶았어요. 저는 여러 반찬과 국을 만들었고 남편은 손님들을 맞았죠. 그렇게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기진맥진한 채로 잠에 들었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작은 집을 사게 되었어요. 저희만의 보금자리였죠.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아이 셋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 2명과 딸 1명이요.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 정말 쉼 없이 일해야 했죠. 임신한 상태에서도 쉬지 못하고 매번 가게에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자식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기억나는 일들이 있네요. 첫째 아들이 어렸을 적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던 기억, 둘째 아들이 좋은 대학에 붙은 기억, 막내 딸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며 사위를 데려온 기억 등등이요. 즐거운 기억과 힘든 기억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저와 남편에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틴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야 저희는 이제야 안정기에 접어든 듯 했어요. 아들, 딸 모두 가정을 가지게 되었고 저희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채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조용한 노후를 보낸 지는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 가게를 팔고 쉬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한평생 일만 했던지라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이제 뭘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가야 할 것만 같았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새벽에 일어나 팔았던 가게에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 순간 제가 가게를 팔았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자며 여러 가지를 함께 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고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아침을 먹고는 서로의 취미 생활을 즐겼죠. 그리곤 저녁에 모여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끔 아들과 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집은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북적북적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이 저와 제 남편이 이루어낸 것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몸이 다부져서 그런지 아직 건강했지만 저는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운동을 평생 한 적이 없었고 매번 가게에 구부정한 채로 음식을 하느라 허리가 굽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무릎이 안 좋았죠. 그래서 남편과 같은 취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손재주가 좋아 뜨개질을 주로 했고 남편은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했죠. 처음엔 남편도 저를 위해서 집이나 실내에서 하는 취미를 같이 하려고 해주었지만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았죠. 남편은 밖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저 때문에 바깥 생활을 포기하는 게 싫었습니다. 함께 해주려는 마음으로도 충분했죠. 아침에 천천히 함께 걷는 시간이 있었으니 또 괜찮았고요. 남편은 아침을 먹은 뒤 항상 동네 회관에 있는 체육관으로 갔죠. 거기서 동년배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이나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럼 저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죠. 남편은 제 음식을 참 좋아했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매번 처음 먹는 것처럼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찌개 맛이 더 좋은데 무슨 마법을 부린 거야? 항상 하던 대로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정말이라니깐. 내가 오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한 그릇 더 주겠어? 알겠어요. 많이 해놨으니깐 천천히 먹어요. 아, 참 내일 모레 애들 온다네요. 맛있는 것 좀 준비하려고요. 그래.
애들이 또 당신 음식이면 껌뻑 죽지. 그러니까 내일은 좀 일찍 들어와요. 갈비랑 잡채랑 조기 좀 구워 놓을 테니까요. 그래, 알겠어. 뭐 사다 줄 거 있어? 제가 내일 아침 쪽지에 적어서 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고 나면 남편은 항상 설거지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고 말해도 남편은 항상 젊어서 고생시킨 게 미안하다면서 대신 설거지를 해 주었어요. 남편은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만났던 친구들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었죠.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매일 다를 것 없는 이야기지만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그렇게 제가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두 놈이 집에 왔습니다. 둘 다 초등학생인데 할아버지를 참 잘 따랐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어여 들어오거라. 배 많이 고프지? 먼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럴까? 뭐 하고 놀아줄까? 남편은 손자들이 놀자는 대로 다 맞춰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가 집에 가면 저와 남편은 잘 준비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죠. 애들이 정말 쑥쑥 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야. 예전엔 가뿐히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느니까 꽤 무겁더라고. 당신이 나이 든 거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안 늙어. 알통 만져봐봐. 됐어요. 농담이에요. 이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요. 남편이 밖에 나가 있을 땐 저도 가끔 주변 할머니들을 만나러 집 앞 정자로 나갔어요. 또래 친구들이 그곳에 항상 모였거든요. 그럼 서로의 남편이나 자식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리고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항상 밝았고 말솜씨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 남편은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죠. 45년을 함께 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기에 남편이 없는 삶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했고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남편과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뜨는 게 저의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막 푸릇푸릇한 잎이 돋아나는 봄이 되었을 때였어요. 조금씩 일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점점 밖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었어요. 처음엔 많은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시간, 2시간씩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밤 늦게 와서 저 혼자 저녁을 먹은 적도 있었죠. 왜 늦었냐고 물으면 남편은 아무 티를 내지 않고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 옆에 김영감이랑 장기 내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오늘은 임영감이 게이트볼을 치자고 해서 좀 늦었어. 연락 미리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였죠. 항상 다른 이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이 집에서 나갈 때였어요. 이전에는 편한 옷을 주로 입었다면 언제가부터는 운동복이라기엔 격식을 차린 느낌의 옷을 많이 입기 시작했죠. 잘 바르지 않던 무스를 바르고 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어떨 때는 아들이 선물로 준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멋을 부리냐고 물으면 요즘 멋부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다른 영감들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처음엔 워낙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이제야 멋 좀 부리고 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출하고 나면 저 혼자 남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집에 없더라도 항상 함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매일 하던 뜨개질도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계속해서 남편이 왜 저렇게 됐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죠. 오늘은 무엇을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등이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이전과 달리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 늦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대답을 들으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죠. 더 물으면 남편이 자기를 채근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였어요. 제가 쪼잔한 여자가 될 것만 같았죠. 남편도 자기 인생이 있을 텐데 즐기게 놔두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쎄한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는 사이 거실 소파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제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용솟음 쳤죠. 제 마음은 항상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천사와 악마처럼요. 한편으로는 평생 저만 바라봐줬던 남편을 의심하는 게 미안하다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마음을 남편에게 쉽사리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심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면 저에게 실망을 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렀습니다. 남이 봤을 때는 달라진 것 없는 저와 남편의 일상이었지만 그 사소한 분열은 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혼자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곤히 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죠. 이대로 가다간 저 혼자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오겠다면서 늦는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늦어도 저녁 때는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몰래 씻더니 제 옆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남편에게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 남자에게서 날 만한 냄새는 아니었죠. 저는 그 냄새를 맡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는 것을 확인한 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나쁜 짓을 하는 것만 같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켰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제가 알기론 남편의 모든 비밀 전호는 제 생일이었죠. 하지만 제 생일을 입력하자 틀렸다는 문구가 떴어요.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을 쳐도 아들과 딸의 생일을 쳐도 틀렸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남편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휴대폰을 열어서 봐야만 했죠. 그래서 다시 방으로 간 다음 남편의 손을 조심히 들어 지문인식으로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깨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바로 휴대폰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제가 그토록 상상했던, 제발 이 일만은 아니길 기도했던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는 제가 모르는 최영감이라는 사람이 저장되어 있었고, 몇 달 동안 최영감과 많은 통화와 문자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짧으면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였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지인 중에는 이렇게 길게 통화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들어가니 최영감과 나눈 은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엔 어디서 볼까요? 라는 등의 대화였어요. 간간히 남편의 다정한 말들도 써져 있었어요. 오늘 산책을 하다가 이쁜 꽃을 발견했는데 문득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도 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말들이었죠. 저는 소리가 나올 뻔한 걸 간신히 한 손으로 입을 막아 참았어요. 난생 처음 겪는 기분이었죠.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보내는 다정한 편지라니요. 점점 목이 메어왔고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려는 저의 머릿속과 알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이 섞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연락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번호를 옮겨 적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잠에서 깨서 거실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휴대폰을 소파 사이에 숨기고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여보,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요. 저 때문에 깼어요? 아니,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 마시고 다시 자려고. 당신 울었어? 울다니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른 자야 내일 또 힘차게 하루를 보내지. 나도 오늘 산 오르느라 무리를 좀 했더니 몸이 피곤하네. 오늘 등산 다녀온 거 맞아요? 뭐라고? 아니에요. 얼른 자요. 저도 곧 잘게요. 근데 내 휴대폰 어디 있는지 봤어? 분명 머리맡에 두고 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어요. 소파 위에 있던 거요? 그래. 내가 깜빡하고 거기다 뒀나 보네. 나이 들면 이게 문제야. 고마워. 당신도 얼른 들어와서 자. 네. 잘 자요. 여보, 저는 휴대폰을 남편에게 주고는 조용히 남편 옆으로 가서 누웠죠. 저는 곤히 잠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순하게 자고 있는 제 남편이 어떻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 수 있는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영감이라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인 것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 직감으로는 무조건이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까? 내일 직접 물어봐야 할까? 등 여러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밤을 지새운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에게 보이는 남편은 그 전의 남편과 다른 사람이었죠. 남편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행동을 했고 저는 그 모습이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 또한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치만 이미 제 머릿속엔 그 최영감으로 가득 차버렸죠. 지금에야 그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남편에게 그 사실에 대해 물어봤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상처받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갈등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나. 그 두 마음 사이에서요.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그런 척만 하는 것이고 진심은 다른 곳을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지쳐가는 걸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진실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그 최악의 상황이 맞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됐어요. 만약 내가 오해한 거라면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었죠. 그것 말고도 여러 걱정이 저를 뒤덮었어요. 바람핀 게 사실이라면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 아들과 딸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이 사람이 나를 아직 사랑할까? 내가 부족했던 거면 어떡하지 등등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나중이었죠.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여김없이 외출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무슨 일 있어? 나 좀 늦을 것 같은데. 최대한 일찍 들어와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은 찝찝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서 무언가를 느낀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더군요. 저는 무교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가 생각한 최악의 일이 사실이 아니게 해주세요. 제가 못나서, 제가 부족해서 남편을 의심한 것이기를.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평생 남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릴 만큼 저는 간절했어요. 그렇게 낮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지금 저의 마음 같았어요.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남편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정리하고 거실에 앉았죠. 저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맞은편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입을 떼야 했지만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다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것을 물어봐야 할지 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남편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무슨 말 할지 알아?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할 말을 알고 있다니요.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저는 빤히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진지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말한 것이 제 인생 최악의 말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해줘. 그 말을 들은 즉시 제 눈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단어였죠. 물론 그게 사실일 때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남편의 입으로 당장 오늘 들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복잡한 생각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남편은 담담한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을 새로 느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죠. 제 인생에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 것 같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게 벌써 45년이에요. 당신은 저 없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진짜 힘들게 살면서 버텼잖아요. 애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차디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애들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당신한테 참 미안하고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당신에게 할 말 없지만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좋은 친구로 남은 인생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애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언젠가 이해해 줄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배신감, 분노, 노여움 등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 화도 낼 수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가고 나서 저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역시 잠에 들지 못했죠. 그렇게 남편이 올 때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고, 저는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5년의 시간을 이렇게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남편이 들어왔어요.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어디서 대접을 잘 받고 왔는지 깔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말투로 말하더군요. 짐을 가지러 왔어. 저는 남편의 소매를 붙잡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다시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할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다니. 우리 각자 새 인생을 사는 것 뿐이야. 이제껏 우리 함께 힘든 인생 잘 버텨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대로 남은 인생 살 수 있게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자고.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가정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좋아하는 사람과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너무 일만 하고 힘들었던 삶이었어.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을 정했어.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남편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바로 합의 이혼 확인서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남편 앞에서 찢어버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을 했죠. 누군가 제 모습을 보면 추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여보, 제발요. 저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도 금방 나 없는 삶에 익숙해질 거야. 당신도 얼른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 저를 버리고 가면 저는 평생 당신을 저주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볼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대로 해. 서류는 우편으로 다시 보낼게. 남편은 붙잡는 저를 내팽개쳐버리고 안방으로 가서 큰 가방에 옷과 여러 물품들을 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앉아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곧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는 진짜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며칠간은 정말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집안이 너무 허전했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넋을 놓았고 제 삶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연락을 안 받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세 자녀 모두가요. 저를 보고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일들을 모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내팽겨두고 간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들은 화를 내다 못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큰 아들이 못 참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끝나고 곧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자식들은 남편이 오자마자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자식들의 비난을 아무 말 없이 받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좀 진정이 되자 남편은 입을 열었어요. 너희 말이 모두 맞다.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하지만 어쩌겠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것을 너희 엄마한테는 내가 평생을 속죄하면서 삼아. 하지만 나를 보내주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단다. 아이들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에 열을 냈습니다. 막내 딸은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화를 못 참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남은 첫째 아들은 화를 가라앉힌 채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랬듯이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45년 동안 같이 살아온 우리 어머니는 불쌍해서 어떡하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죽일 놈이지. 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너희들에게도 미안하구나. 아들은 그런 남편의 말에 더욱 격분을 했어요. 딸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조용히 있었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겼던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무도 원하는 걸 얻지 못한 자리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걱정됐는지 자주 집으로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죠. 하지만 아무런 말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원래의 우리 가족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기다릴게요. 당신 원망 안 해요. 언제든 돌아와요. 하지만 남편에겐 냉랭한 답변만이 왔습니다. 기다리지 마. 이제 받아들여야 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었어요.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최영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집 앞 정자에 갔을 때였어요.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가 저에게 말해준 것이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저와 가깝게 지내던 최 씨 아줌마였어요. 매번 정자에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리지만 굉장히 싹싹하고 언니들에게도 잘해서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가끔 저희 남편과 함께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그런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자주 오르다가 만났나 봐요. 그렇게 둘이 등산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 눈이 맞은 거였죠. 저는 그렇게 싹싹하고 얌전한 사람이 남의 남편이랑 바람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울분이 치밀어 올랐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라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정자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겨울과 같았죠. 제 지난 인생들이 머릿속에서 스쳐가더군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가게와 집을 샀을 때, 아이들을 낳았을 때,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켰을 때 등등요. 너무하게도 행복한 기억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니 자책감이 세게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죠. 그날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을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이 제 집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좋은 방향으로 놓아주자라고 생각했고, 저도 제 인생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보낸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어 남편이 보낸 주소로 우편으로 보냈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와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죠. 여보, 당신이 누구 만나는지 다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더 이상 묻거나 잡지 않을게요. 내가 사랑했던 당신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요. 제가 당신을 놓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원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렸죠. 잘 살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헤어진 우리였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제 마음과 다르게 참 맑았어요. 저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마음 고생하느라 오랫동안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었거든요. 뭔가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만 같았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잠에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를 꼬박 자고 일어났어요. 밖은 여전히 밝더군요. 그것을 보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자기 인생 찾아서 가는데 나라고 못할 것 있냐는 마음이었죠. 앞으로 남은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걸음 내디뎌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후로 남편과의 이혼은 절차에 따라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남편은 미안했나 본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었어요. 재산도 정확히 절반씩 나누었고 아파트도 저에게 넘겨주었죠. 마지막 날 법정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손을 잡지 않고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그리곤 말했죠. 잘 살아요. 행복하게. 남편은 절 보고 웃어주었어요. 정말 이제 남편과 남남이 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은 저도 모르게 후련했습니다. 가슴에 어느 부분이 도려져 나간 듯한 허전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며칠 뒤 저는 최 씨 아줌마를 길 가다 마주쳤어요. 최 씨 아줌마는 저를 보고 황급히 피하기 시작했죠.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끄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기에 그 사람은 저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만약 이전이었다면
당장 머리채부터 잡았을 텐데 말이에요. 별로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45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같이 있던 사람이 없으니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텔레비전을 켜서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밖으로 향했죠. 그리고 걸었어요. 힘들어서 못 걸을 때까지요.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 기분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많이 쓰지 않는 게이트볼을 시작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동네 친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서 금방 익히게 되었어요. 익숙해지니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나가서 운동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자식들도 저를 보고 걱정을 좀 덜었다고 하더군요. 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면서요. 정말 그런가 하고 제 얼굴을 보니 정말 이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소설 읽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어요. 소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저 못지않게 힘들게 살더라고요. 소설을 보면서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기 시작했어요. 평생 책을 읽지 않은 제가 미울 정도였죠. 저는 매일매일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소설책 읽기 모임에도 가입해서 매주 나갔어요. 물론 기쁘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흔적을 집에서 발견하는 날에는 우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을 다 잡고 제가 즐거워하는 일들을 했죠. 자식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와 놀아줄 남편이 없으니 제가 그 역할을 했어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사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저는 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저는 너무나 바쁘게 사느라 저를 돌아보지 못했더라고요. 왜 이제야 이런 걸 깨달았는지. 어찌 보면 남편과의 이혼도 이런 제가 있기 위해 벌어졌어야 할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하늘에 있는 누군가 저를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한 것처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년쯤 지났을까. 저는 어느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졌다는 소식이었죠. 들리는 말은 여러 가지였지만 어쨌든 최 씨 아줌마가 다른 남자랑 또 바람을 폈다는 말이 많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지 않더라고요. 저와 같은 상처를 받고 있을 남편 생각에 신경이 쓰였죠. 후련할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며칠 뒤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제야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죠.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미 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에요. 맞아.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아프죠? 그렇네. 당신도 이렇게 아팠어? 네. 근데 금방 지나갈 거예요.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괜찮아요. 덕분에 저도 제 인생 살아갈 수 있었는걸요. 걱정 말아요. 저 요즘 너무 행복하니깐요. 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거짓말을 했죠.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에게 너무나 잘해줘요. 당신도 얼른 다시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체념했는지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행복하길 바랬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이미 남남이니 제 인생이나 잘 살자라는 생각이 곧바로 들더군요. 그러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볼 모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게이트볼이 끝나고 항상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서로 저녁을 먹었고 속마음까지 꺼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두 다 말하게 되었죠. 그분은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분의 속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참 따뜻했죠. 그렇게 저는 그분과 조심스레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제라는 말도 이상하네요. 더 자주 보는 사이가 맞는 말일까요? 언젠가는 제가 그분을 초대해 음식도 해주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어주더라고요. 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을 보니 잊었던 감정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났고 그분과는 집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자 약속했죠.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니 자식들도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언제 불행한 일이 있었냐는 듯 저에게 다시 행복이 찾아왔죠.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고 자식들 또한 전 남편을 이해할 마음이 생긴 듯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에 남편을 다시 초대하기로 했죠. 물론 저와 지금의 남편도 함께요. 새로 태어난 손주의 돌잔치에서 저희는 오랜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보고 웃어주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을 잘 정리한 듯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어두운 과거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했죠. 이렇게 저희는 남이 보기엔 조금 이상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마치 외국 사람들처럼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저와 전 남편은 만나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가끔 어린 손주들이 우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을 때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난감하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는 남편과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후회 없이 살고자 합니다. 저를 먼저 사랑해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살다 보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했던 결정이나 행동이 옳았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네요. 저와 비슷한 일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에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8,000분을 넘어섰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